자, 35분 됐죠? 그럼 이제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고요. 오늘 우리 영어 공부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약간의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오늘은 새 학기 맞이 영어 공부 전략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 새 학기에는 언제나 그 부담이 있잖아요. 학년이 올라간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방학 동안 내가 공부를 안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머리가 조금 깔끔해진 상태에서 또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들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관련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들을 몇 개 좀 준비를 해봤고, 자, 커리큘럼 먼저 제가 정리한 거 간단히만 보자면은 이런 분들에게 오늘 내용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영어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학년이고 뭐고 그냥 나에게는 그냥 영어 공부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어떤 학생의 마음으로 영어 공부 시작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학생들 빼놓을 수가 없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뭐 다 기본적으로 적용이 될 만한 조언들 제가 가져왔고, 그리고 새 학기와는 사실 상관이 없지만 그 시험을 준비하시는 직장인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도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조언들이 있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남겨주시는 질문들 제 PD님이 쭉 한번 정리해 주셨다가 마지막에 답변 드리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시작은 말 그대로 영어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들을 가지고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본인 스스로가 영어 공부를 꽤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영어 왕초보야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영어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도 조언이 될 만한, 피와 살이 될 만한 몇 가지 그 아이디어들을 좀 가져왔는데,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조언은 이겁니다. 영어 왕초보이신 분들은요, 진짜 너무너무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자, 그냥 쉬운 걸로 시작하자가 아니고요. 너무 쉬운 것부터 시작하자도 아니고요. 진짜 너무너무 쉬워 보여서 내가 이걸 공부하고 있어도 되나? 라는 기분이 들 만큼 쉬운 컨텐츠를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단지 진짜 왕초보일 때입니다. 진짜 왕초보일 때 어느 정도만 공부해가지고 경력이 있는데 그래 진짜 쉬운 것부터 해야 되겠지, 그럼 배우는 거 없어요. 근데 내가 정말 오랫동안 손을 놨다가 공부를 시작한다고 하면 야 내가 이거 보기에도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것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왕초보분들에게는 사실 모든 사람에게 다 마찬가지긴 한데 왕초보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모멘텀이라는 거예요. 모멘텀.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그 추진력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을 딱 받아가지고 힘을 쫙 내가지고 그 공부를 싹 몰아서 가는 그 시작에 말하자면 발동이 걸리게끔 만들어주는 게 처음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자, 그런 맥락에서 제가 또 이제 그래프를 약간 준비를 해왔어요. 혹시나 그 인스타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또 드릴게요. 이 효과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있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공부하는 시간의 양을 지금 여기서는 말하는 거겠죠. 처음에는요, 시간을 투자해도 그게 곧장 효과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말하자면 이게 그 어떤 첫 번째 단계입니다. 공부를 시작하면 우리가 느끼게 되는 첫 번째 단계로서 그 이제 모멘텀이 필요한 때인 거예요. 그 외에 여러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운전할 때 보면요, 그 이제 요즘은 거의 10대 중에 9대 10대가 오토지만서도 그 오토로 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멈춰 있는 차가 이렇게 출발할 때 그때가 엔진이 제일 힘을 쓸 때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 멈춰 있는 걸 움직이게 할 때 가장 그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기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영어 공부를 처음 시작하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10분 앉아있기도 힘들고 이제 그런 기간이 있다는 거고 해서 아주 극초반에는 내가 공부를 한다고 시간을 투자하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의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거기다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걸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저희가 위험존이기 때문에 그래요. 위험존. 왜냐면 내가 시간을 투자하는데 근데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나는 안 되나 봐. 그래서 그냥 여기서 다 나가 떨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이런 내용들은 왕초보 분들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내용도 아닌데
그 단계를 지나가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동차 얘기를 하자면 처음 0km에서 0km라는 건 이제 내가 속도가 0이니까 멈춰 있다는 거죠. 거기서 처음 한 2, 30까지 가는데 가장 엔진이 힘을 많이 쓰게 되고, 이게 30에서 40, 40에서 50, 50에서 60 갈 때는요, 뭐 조금씩 뭐 아예 힘을 안 쓰는 건 아니겠지만 엔진이 쓰는 힘이 줄어든다 그래요. 왜냐면 기어가 바뀌고, 그래서 힘을 조금만 써도 그 기어가 더 속도를 막 이렇게 내줘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제가 자동차 엔진까지는 100% 몰라서. 포인트는 결국은 우리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위험존을 지나가면요, 예전에 내가 1시간 공부해도 이거밖에 안 되는 걸 갔던 그런 기분에서 벗어나서 1시간, 똑같은 1시간을 공부했는데 예전보다는 막 3배, 4배 효과가 나는 것 같은 그런 구간이 와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리고 이 구간에 안착을 하게 되면 내가 시간을 투자하면은 효과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요 사실 시키지 않아도 공부를 하게 되는, 왜? 공부가 재밌으니까. 효과가 보이면 공부가 재밌게 되거든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안 좋은 소식이지만 그게 영원히 이어지는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다 보면 다시 한번 처음이랑 비슷하게 공부를 해도 효과가 안 느는 그런 때가 또 와요. 그건 이제 약간 완숙기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완숙기까지 가면 처음에 위험존일 때도 공부하는 시간에 비해서 효과가 없었고, 완숙기일 때도 공부하는 시간에 비해서 효과가 없지만, 완숙기에 도달하면요, 어쨌거나 중간에 그 내 시간 투자한 것만큼 실력이 빡빡 오르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조바심이 나지도 않고, 약간 그냥 슬럼프인가 봐, 또 하다 보면 언젠가 또 이렇게 효과가 좋아지는 날이 오겠지, 다시 내가 필 받는 날이 오겠지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완숙기에서는 오히려 걔는 위험존은 아니에요. 약간 어떻게 말하자면 쉬어가는 느낌이라고 봤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어디다? 가장 초반이 위험해요. 뭐 하기에? 포기하기에. 그래서 다시 한번 왕초보에게 가장 중요한 건 모멘텀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진짜 내가 영어 공부를 처음 하는데 오늘부터 내가 1시간 공부한 만큼 1시간 효과를 봐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시면 분명 실망하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렇게 쉬운 것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해도 되나라는 쉬운 걸로 시작을 하시면서 그 기간을, 그 위험존 기간을 이겨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계단이네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댓글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맞아요. 학습은요 언제나 이 계단 형태를 취합니다. 계단 형태. 그러니까 처음에는 효과가 좀 없어. 그러다 효과가 빡 생기고 또 효과가 없어요. 그러다 또 효과가 빡 생기는, 그렇죠? 공부 대비 그 효과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언제나 효과가 상승되게 되어 있는데, 이 공부하는 시간에 비해서 효과가 좋은 구간을 한 번만이라도 거치면, 그러면 나중에 좀 효과가 없더라도 뭔가 슬럼프인 것 같아. 근데 뭐 내가 예전에도 이런 거 있었는데 결국 꾸준히 하다 보니까 다 이겨내게 되더라고 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걱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첫 번째 계단에서부터 걸려 넘어지는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쉬운 분들은 왕초보 분들은 언제나 가장 쉬운 걸로 하시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쉬운 걸로 하다 보면 쉽거든요. 쉬운 걸로 하니까 쉽겠죠. 그리고 재밌어요. 그러다 보면 그냥 재밌으니까 요거 한 번만 더 할까? 그러니까 비슷한 난이도, 원서로 따지자면 진짜 쉬운 책으로 내가 원서 읽기 시작했거든요. 당연히 재밌게 읽었고 잘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음 단계 넘어가기가 약간 겁이 나. 그래서 또 쉬운 거 하고 또 쉬운 거 하고 또 쉬운 거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쉬운 것만 계속 해버리는 함정에 빠져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안주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포인트는 그러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해서 두 가지만 기억을 하세요. 내가 오랫동안 영어를 쉬었다가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은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쉬운 걸 가지고 해도 되나라는 것을 가지고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왜 그러냐? 언제나 그 첫 번째 계단, 그 첫 번째 위험존을 딱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모멘텀이, 그 추진력이 중요하기 때문이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쉬운 걸로 시작해서 이거 쉬우니까 나한테 맞는 것 같으니까 계속 이렇게 해야지 하면 또 실력이 안 늘어요.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 어느 정도 내가 모멘텀을 좀 받았다고 생각이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처음으로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이었고, 자, 공감이 되세요? 한번 여러분들 댓글 좀 볼까요? 서현님이 아이가 영어학원에서 배우는 책을 보니까 엄마인 제가 빈칸 채우기를 못하겠더라고요 라고 하셨는데, 요건 약간 이제 다른 얘기기는 한데, 어머니가 영어를 잘해서 아이를 꼭 가르쳐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제 어머니 영어 못하십니다. 근데도 저 영어는 나름 배웠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배워서 아이를 가르친다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아이가 어머니보다 영어를 잘하는 순간이 또 와야죠. 안 와도 슬픈 일 아닌가요?
계속 학원 보냈는데 내가 여전히나 내 애보다 영어를 잘해. 그럼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 과제가 내가 못할 만한 수준이 됐네. 어떻게 보자면 그게 좋은 신호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든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자, 좋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 공감이 좀 되시나요? 첫 계단이 반짝반짝 달아 없어지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주해서 그런 거예요. 안주해서. 내가 이 난이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계속 그 난이도만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하면 영어 실력 안 늡니다. 약간 뭐 같은 거냐면요. 저는 영어 공부하는 것을 그냥,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것들을 운동하는 거, 이렇게 근육을 키우는 거랑 좀 비교를 하고 싶은데, 그리고 그 비교를 여러분들에게 좀 공감이 되게끔 해드리려면 제가 근육질이어야 되는데 제가 근육질은 아니거든요. 그냥 뭐 별로 근육이 없어요. 앞으로 운동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자,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아령을 들어요. 2kg를 가지고 20번, 30번, 40번 이렇게 막 아령할 수 있으면요, 그건 근육 키우는데 도움이 안 되는 운동이래요. 그렇게 20번, 30번씩 할 수 있는 건요, 그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근육에. 그래서 얘가 근육을 키울 이유조차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령 자체가 내가 한 번 들었을 때 한 8번 정도 딱 듣고 9번째는 안 돼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운동할 때 그때 근육이 큰다 그러거든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런 부담 없이 스트레스 없이 막 읽을 수 있는 건요, 내가 2kg짜리 들고선 100번 막 이렇게 하고서는 운동했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그러면 근육은 안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 운동한다고 시간을 썼는데 근육 안 생겼으니까 효과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늘지 않아요. 부담스럽지만 분명히 어려운 걸로 점프를 해나가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요거 안주하면 안 돼요. 그 부분이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인 거고, 자, 좋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많이들 재밌어 하실 것 같은데, 진짜로 새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분들, 특히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대학생분들도 당연히 이게 포함이 되죠. 근데 이제 내가 영문학과 뭐 이렇게 전공한다 그런 분들이 아니면은 이번 학기에 영어 수업 없을 수도 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영어 수업을 듣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제가 드리는 이야기들 가지고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고, 새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분들에 대해서 어떤 공부 전략을 짤 때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 진도가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언제냐면, 그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갈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갈 때, 또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넘어갈 때, 이럴 때 뭔가 좀 바뀌어요. 세팅 자체가 바뀔 때. 그래서 내가 넘어가서 잘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그 앞으로의 진도가 걱정이 되는 분들을 위한 조언부터 먼저 드리자면, 자, 이 학년이,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갈 때 분명히 우리가 그 넘어가는 진도 자체를 걱정은 해야 된다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 제가 최근에 이제 강연 들으러 갔다가 얻은 정보긴 한데, 그 여러분들 AR 지수라고 아세요? AR 지수? AR level 뭐 이렇게 말하는데, 또는 book level, 그래서 그냥 BL이라고도 적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영어 원서들의 난이도를 이렇게 매기는 시스템 같은 거예요. 해서 book level BL이 3.0이면, 그러니까 앞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점 앞에 3이면 그게 이제 원어민 수준에서 3학년 정도 아이들이 읽으면 적당한 책, 요런 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3.5다 그러면 3학년이 된 지 5달 정도 지나면 읽을 만한 책이다, 뭐 그런 거예요. 근데 뭐 개월수까지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쓸 건 아니니까 앞에 3.0이면 3이 중요한 거고, 2.3이면 2가 중요한 거고, 이제 이런 건데, 우리나라의 교과서들을 가지고 좀 이런 수치들을 재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의 book level이 1.5에서 2.0 정도, 1.7 정도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모든 책들이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 정도 수준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보는 교과서는 실제로 원어민들 수준으로 갔을 때 1학년에서 2학년 정도 아이들이 볼 만한 그런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죠? 조금 이제 이렇게 갭이 좀 있죠. 당연하죠. 이 영어는 우리 모국어가 아니니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러면 중학교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중학교 넘어가면 이게 중학교 1학년이 되면요, 3.0에서 3.5 정도가 된답니다. 먼저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초등학교 6학년에선 1.7 정도였는데
중학교 1학년이 되면 3점대가 돼요. 그러니까 2점대는 어디 갔어요? 없어요. 분명히 그 갭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정도가 되면 이제 한 4.0까지 된다 그러고요. 그럼 이렇게만 보면 뭐야, 중학교 1, 2, 3학년 동안 영어 수준으로 보자면 원어민 3학년에서 4학년 정도로 넘어가는 수준밖에 안 되네. 뭐 그렇다면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고등학교 가면 어떠냐는 거죠. 고등학교 가면 분명히 그 갭이 또 커져서 고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수능 정도가 되면 수능의 그 어떤 영어 지문의 난이도를 이 AR 지수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좀 풀이를 해보면, 그 맞춰보면 레벨을 이렇게 정해보면 한 8.0에서 9.0 정도까지 된답니다. 그 수능 지문이 9.0, 9.123 뭐 이런 식으로 최근에 뭐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면 뭐야? 중학교 3학년에서는 4.0이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북레벨 1 올랐거든요. 3.0에서 4.0으로 올랐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땐 9.0이라고요? 그럼 고등학교 1학년은, 그 자료는 저도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은 도대체 AR 지수 몇으로 시작한 거, 몇으로 시작하는 것이며 9.0까지를 또 언제 그럼 그걸 따라잡을 거야? 라는 그 갭들이 되게 좀 불규칙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요건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막 무슨 우리나라 교육청에서 낸 이런 자료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게 신빙성이 있고 이게 그냥 100% 맞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한번 우리가 참고를 해볼 만한 그런 자료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갭들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렇죠?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도 새로운 학년 넘어갈 때도 그렇지만 학교가 바뀔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이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부담감 갖지 마세요. 잘할 거예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선생님 저 계약 이미 했는데 학교 계약 이미 했는데 지금부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사실 지금은 좀 늦었어요. 이게 약간 오늘 뭐 주제는 새학기 맞이 영어 공부 전략이지만 이미 새학기가 시작됐는데 내가 진도가 걱정이 된다? 이미 좀 늦은 감이 없잖아 있긴 있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내년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뭐 올해도 마찬가지고 도움을 받으십사 제가 몇 가지를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먼저 자,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나이대별로 좀 가볼게요. 먼저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생들이 이제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갈 때도 갭이 좀 있었죠. 그렇죠? 1.7에서 3점 몇 대로 올라가니까 1점 몇 이상의 갭이 있었어요. 그러면 중학생들이 3.0에서 4.0 정도의 북 레벨의 교과서를 다룬다는데 그 정도 수준이 어디냐면요. 우리가 영어 원서로 말했을 때 챕터북입니다. 챕터북이 보통 그거보다 높아요. 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Nate the Great 있죠. Nate the Great. 아세요? Nate the Great라는 그 얘는 챕터북도 아니고 리더스예요. 자, 저기 뒤에 있으니까 제가 한번 가져와 볼게요. 갑자기. 자, 얘가 이제 Nate the Great입니다. 해서 뭐 글밥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글밥 이 정도 됩니다. 뭐 이 정도 돼요. 얘가 그냥 글밥만 보고 그냥 감 잡으시라고 말씀드리면 얘가 이미 그 북 레벨 자체를 보면 3.0대가 넘어요. 그리고 후반대로 가면 이게 책이 되게 많은데 한 9권, 10권 이때부터 가면 얘가 그냥 4.0이 넘기 시작합니다. 이게 2점 몇으로 시작해요. 근데 이게 넘어 올라갈수록 높아져요. 해서 3점대의 책이라고 보시면 되되 후반부 가면 거의 3점 후반대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더 후반대로 가면 4점대로 넘어가는 애들도 있어요. 리더스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면은 중학생들이 배우는 영어 수준이라는 건데, 근데 이걸로는 조금 부족하고 챕터북까지 가면 이제 북 레벨이 4점대로 넘어간단 말이죠. 해서 초등학교 때 챕터북 정도까지를 읽는 것을 목표로 하고 미리 공부를 하시면 중학교 때 그 느끼게 되는 수준 차의 갭, 그러니까 그 덜컹거림이 분명히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뭐 완전히 사라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건 뭐 아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또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거나 전반적인 목표를 잡는다고 했을 때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챕터북을 읽을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어 놓으면 중학교 영어에서 아이가 못 따라가는 일은 최소한 없을 거라는 거예요. 자, 먼지님도 지금 적어주신 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갈 때 멘붕이었지만 어떻게든 꾸역꾸역 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셨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그 자료로 돌아가면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때로 갈 때는 북레벨 수준이 뭐 1점 몇 이렇게 있었어요. 뭐 1.5 정도 이렇게 대충 잡으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북레벨은 4.0이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는 9.0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때 도대체 몇인지에 대한 자료는 제가 없지만, 근데 여러분 그 생각 제가 이렇게 말하면 동의하실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랑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거랑 그게 그렇게까지 막 엄청나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미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가면 수능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가 진짜 쉬워. 근데 2학년 때 어려워지고 3학년 때 어려워지고 이게 아니라 그냥 거의 고등학교 1학년 때 수준이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을 어느 정도 이제 염두에 두고 맞는 거다 보니까 분명히 중학생 때에서 고등학생으로 넘어갈 때 그 갭은 1.5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북레벨이 6.0에서 시작합니다. 그래도 중학교 3 때는 4.0이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6.0입니다 라고 해도 저는 안 놀랄 것 같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갭도 크지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의 갭은 더 커요. 그리고 9.0이라는 수준 자체가 사실은 이게 쉽지는 않은 수준이에요. 9.0이면 사실 원어민 수준으로 중학생들이 보는 책을 본다는 건데, 아니 우리가 원어민 중학생 정도로 말할 수 있고 그냥 쓸 수 있으면 영어 끝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보자면 사실 9.0이 절대로 쉬운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 이 Nate the Great 가장 그 리더스북의 유명한 책 중에 하나예요. 얘가 3점대 정도 된다. 근데 이걸로는 우리가 안심할 수 없으니까 초등학교 때 챕터북 정도까지 읽을 수 있는 기본기를 만들어 놓으면 중학교 때 가서 그 어떤 적응 기간의 힘듦을 우리가 겪지 않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 가서 그럼 놀 거냐 하면 또 그건 아니잖아요. 어쨌거나 또 계속 공부를 할 거고, 그럼 중학교 때 가서 뉴베리 시리즈 읽어주고 이런 식이 되면 고등학교까지도 자연스럽게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우리가 닦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자, 이 새 학기를 시작할 때 자, 앞에서 이야기 드린 거 초등학교 졸업 전에 챕터북까지, 중학교 졸업 전까지는 뭐 이렇게 뉴베리까지, 이런 거는 좀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의 조언이 되겠고, 지금 당장 급한 분들은요, 단어 공부하세요. 되게 간단한 조언이었죠. 단어 공부야말로, 아까도 이제 그 단어 공부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질문 주신 분 계신데, 단어 공부야말로 우리가 영어 공부를 했을 때 같은 시간 투자 대비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회화 공부 1시간에도요, 이거 언제 어떻게 써먹을지 몰라요. 그 효과를 내가 진짜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냐? 장담 못해요. 독해? 리딩하는 거는 좀 달라요. 리딩하는 거는 지금 이 문장 구조가 읽히면 그 비슷한 문장 구조 또 나왔을 때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리딩은 어쨌거나 또 이제 투자만큼 오르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단어야말로 오늘 내가 10단어 외웠으면 그건 내 실력이 10단어만큼 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다음날 복습해서 내 머릿속에 남아있기는 해야 되겠죠. 내 머릿속에 남아는 있어야지. 안 남아있으면 그건 공부한 게 아니니까. 근데 남아있다라는 가정 아래 단어 공부만큼 어떤 그런 시간 대비 가장 효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새 학기로 시작함에 있어서, 새 학년을 시작하고 새 학교를 시작하고 새 학기를 시작함에 있어서 걱정이 되시면요, 단어 공부부터 하세요. 물론 이제 수업 내용을 따라가야 되겠지만, 수업 내용도 따라가되 근데 내가 뭔가 더 할 거 없을까? 단어 공부하십니다. 단어 공부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럼 단어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또 있고, 그리고 단어 공부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이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자, 영수당TV 구독 이제 지금까지 쭉 해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단어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꾸준히 만들어요. 꾸준히 만듭니다. 이제 그 대신에 영상마다 제가 조금씩 다른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영상들을 보시는 걸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제 라이브에서 다른 얘기도 해야 되는데 제가 막 단어에 대해서만 20분 30분씩 하진 못하니까. 참고로 다음 라이브 때 단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렇지 않아요, 피디님? 괜찮을 것 같은데요? 피디님이 사인 주셨어요. 다음 라이브 방송 때 단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어떠세요, 여러분? 단어 공부 방법 궁금하세요? 다음 주 라이브 괜찮으세요? 다음 주 라이브에 단어 공부 괜찮아요? 좋아요. 참고로 다다음 주에는
우리 왜 그 이제 이 라이브 방송 처음 시작했던 그 초심으로 좀 돌아가서 원서 읽는 시간 좀 다시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원서 골라서 읽고 제가 과제 문장 드리면 여러분들도 읽어보면서 그 과제 문장 또 고민해보고 진짜 좀 공부하는 컨텐츠로 해볼 건데 그건 다다음 주고 다음 주 단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자 단어 공부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 다음 주에 얘기하기로 하고 자 어쨌거나 오늘 주제로 돌아와서는 지금 당장 내 영어 실력이 뭔가 학교 수업이라든지 등등에 그리고 외국 나가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외국 내가 나갔는데 당장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회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어 공부부터 돼야 됩니다. 단어를 알아야 내가 뭐라도 하죠 말을. 회화 공부를 해도 그걸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단어가 없으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해서 가장 먼저 단어를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겠고 자, 그 단어 공부 관련해서도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 지금 올려주세요. 오늘이 아니더라도 이 PD님이 정리를 하셨다가 제가 다음 시간에 다음 방송에서 요 얘기할 때 단어 공부 여러분들이 질문 주셨던 게 이런 건데 하고선 쭈쭈쭈 얘기 풀어나갈 수 있으니까 자 단어 공부 관련해서라도 지금 쫙 한번 질문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희 PD님이 열심히 또 적고 계세요. 자 그럼 좋아요. 넘어가서 단어 공부가 어쨌거나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어 공부는 우리 그럼 다음 주에 이어서 해보는 걸로 생각을 해보면서 자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이 경우도 있거든요. 진도가 그냥 늦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할 게 걱정되는 게 아니라 이미 난 늦은 걸 알아요. 이건 뭐냐면 약간 그런 거죠.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영어를 놨어요. 근데 다시 영어를 좀 시작해야 돼. 진도가 늦은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 내가 중학교 3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 영어도 잘 모르겠어. 늦은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진도가 늦은 경우에는요 사실 이런 어떤 그런 조언이 가장 좀 공감이 되실 분들은 초등학생 자녀분을 둔 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왜냐면 이게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도 그리고 고등학교 1, 2, 3학년 때도 늦은 경우 진도가 좀 늦은 경우 해서 내가 지금 수준을 전혀 못 따라잡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포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질문 자체를 저한테 잘 안 주세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중학교 2학년 때 영어를 놨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잘 안 주세요. 왜냐면 난 포기했고 돌아갈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얘기지만 근데 이제 초등학생 자녀를 둔친 부모님들은 그 약간 그런 거죠. 옆에 있는 철수는 학원 가가지고 이제 막 둘 다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철수는 학원 가서 배치고사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형 오빠들하고 이제 공부하라 그러고 근데 우리 얘는 같은 학원 보내서 배치고사 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 나왔네. 이게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진도가 늦은 경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받을 땐 보통 그 초등학생 자녀분들에 대한 내용인데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세요. 영어 아주 시작부터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고요.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 그 아무것도 모르나 그냥 영어 그냥 아무것도 모를 땐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도 방금 댓글에 있었는데 영어를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알파벳부터 시작해야 되죠. 있는 그냥 커리큘럼들로 가볼게요. 그러니까 정말로 영어를 처음 공부하는 유치원생들이 공부하는 그 커리큘럼대로 한번 딱 가보면 가장 시작에는 뭐 하냐면은 당연히 알파벳을 공부해야 되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그거보다 더 어리면은 뭣도 모르고 그냥 막 들려주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초등학생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도 뭐 유치원생들의 그 커리큘럼을 따라가 보자면 알파벳이 좀 적절하겠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파닉스가 있죠. 파닉스는 근데 뭐냐면은 그 파닉스가 그래서 뭐래? 파닉스는요 그냥 영어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말하면 언어를 소리를 통해서 공부한다는 게 파닉스의 원래 개념이긴 해요. 원래 개념.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르치는 파닉스는 이제 소리에 집중을 해서 가르치되 조금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파닉스 하는 거 보면요. 알파벳도 좀 가르치면서 소리도 가르치면서 발음도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단어도 좀 가르치면서 약간 이런 걸 다 섞어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파닉스는 다 파닉스래 라는 생각하시게 되는데 원래 파닉스는 소리를 통해서 언어를 가르친다라는 교육적 접근 방식을 지칭하는 되게 어려운 말이었죠. 뭐 이제 그런 건데 어쨌거나 먼저 알파벳을 보통 띄워야지 그래야지 이제 이 알파벳이 무슨 소리가 나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알파벳 다음에 파닉스를 하고요. 파닉스가 넘어가면 그 다음에 사실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
정말 유치원생들이 배우는 커리큘럼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sight words라는 게 있어요. sight words. 근데 이 sight words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필수어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300개, 500개, 1000개 정도까지 그냥 우리가 평소에 엄청나게 쓰는 단어들을 먼저 가르쳐주는 게 보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만 봐도 단어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알파벳을 배우고 기본적으로 파닉스를 통해서 발음을 배우고 그리고 단어 한 500개에서 1000개 외우는 동안 한 문장도 안 읽었거든요. 여기까지. 보통 안 읽어요. 읽더라도 되게 쉬운 거 진짜 막 두세 단어짜리 문장 이런 것만 읽고 끝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주 쉬운 픽처북 원서로 넘어가고 거기서 이제 리더스로 넘어가고 리더스에서 챕터북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가 진도가 늦었어요. 말하자면 초등학교 4학년인데 영어를 아무것도 몰라요. 영어를 시작해야 돼 지금. 그러면 많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요. 동시에 하거나 그러니까 우리 애는 그래도 유치원생은 아니니까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머리가 어느 정도 컸으니까 알파벳도 하면서 파닉스도 하면서 사이트 월드도 하면서 같이 책도 읽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거꾸로 말하자면 책을 읽으면서 알파벳도 배우고 발음도 배우고 그리고 단어도 공부해서 금방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을 제가 꽤 많이 본다는 거죠. 자, 근데 건너뛸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 식으로 뭔가 한꺼번에 몰아서 한다든지 에이 그래도 우리 애가 어디서 뭐 하나 두 개쯤 주워들은 건 있을 테니까 파닉스는 건너뛰어도 되지 않을까? 요런 식의 건너뛴다든지 아니면 아주 쉬운 픽처북 읽히면서 알파벳과 파닉스와 사이트 월드까지 다 한꺼번에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뭔가 몰아서 한다든지 자, 숏컷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요. 아주 단기적으로는 우리 애가 뭔가 좀 따라잡고 있는 것 같아라는 기분이 들 수도 있어요. 아주 단기적으로는. 왜냐면 약간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바카스 같은 거 마시면 진짜 단기적으로 좀 잠이 깨는 것 같고 그렇긴 하잖아요. 카페인이 확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제 설탕이 또 막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나 바카스 같은 걸 마시면 설탕 들어가면 몸에서 에너지를 빡 낸대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설탕을 일부러 그렇게 주입시켜가지고 에너지를 빡 끌어올리면요. 그러면 이게 그 에너지 레벨이 쫙 올라갔다가 원래 레벨보다 확 떨어집니다. 해서 한 30분 바짝 힘이 쭉 나는 것 같다가 그리고 나서는 카페인 때문에 깨 있는데 그냥 의욕이 없어지는 약간 뭐 그걸 이제 크래시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한테 그 네 가지를 동시에 줘야지 하면은 약간 정말 바카스 막 먹인 것처럼 바카스를 왜 이렇게 먹이는지 모르겠지만 자 바카스를 먹인 것처럼 애가 아주 단기적으로는 파바바바박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애 머릿속에 지식들이 정리가 안 돼요. 파닉스 그러니까 발음도 헷갈려하고 알파벳도 헷갈려하고 단어도 잘 모르는 것 같고 문장을 읽어도 찍는 것 같은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뭐야? 시간 낭비인데? 라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상태에 도달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런 것에 그런 위치에 도달하게 되면요. 많은 분들이 자 우리는 언제나 그렇잖아요. 그냥 팩트 폭행할게요. 있는 그대로 말할게요. 우리 애를 자 그냥 진짜 아무도 제가 특별히 머릿속에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말을 해볼게요. 철수 어머니가 약간 신경을 못 쓰신 거예요. 그래서 철수가 4학년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못했어. 4학년인데 이제 영어 공부 시작해야 되니까 막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픽처북 읽으면서 파닉스 하면서 알파벳 배우면서 사이트 월드 외우면서 했어요. 초반 학원 보냈죠. 그리고 막 과외도 붙여줬고 뭐 다 좋아요. 근데 초반에는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았어. 왜냐면 알파벳을 모르던 애가 알파벳을 알기 시작하고 뭔가 영어를 전혀 모르던 애가 그래도 책을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듯 하나 한 1년 지나서 보니까 얘가 단어도 잘 못 읽는 것 같고 애매하고 애가 다 헷갈린 것 같아.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 거냐면 내가 욕심을 내서 너무 한꺼번에 해서 애가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된 거구나. 차근차근 해야지가 아니라 학원이 잘 못 가르치네. 과외 선생님 바꿔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셔서 똑같은 과정을 1년 후에 다른 곳에서 또 하세요. 그렇게 4학년, 5학년, 6학년, 3년 동안 몰아서 근데 올라갔다 크래쉬를 겪고 나면 그럼 무엇보다도 돈 낭비, 시간 낭비 그거 소용없어요. 아이가 영어를 싫어하게 돼요. 왜냐면 난 뭐 한다고 하는데 맨날 엄마는 만족을 못하고 막 학원 바꾸고 막 선생님 바뀌고 내가 바보 된 것 같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영어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럼 어떡합니까? 그럼 물론 가장 좋은 거는 안 늦으면 좋겠지만 늦었다면요. 자 한꺼번에 처리한다거나 아니면은 건너뛸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각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시되 근데 자
유치원생이 그 단계를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단계들을 밟아갈 때보다 머리가 좀 큰 애들은요 훨씬 그 단계들을 빨리 밟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보여드릴게요. 자, 이 네이트 더 그레이트가 리더스 북이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리더스 북 또는 챕터북 정도까지 읽어주면 중학교 넘어가면서 겪게 되는 그 difficulty를 좀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중학교 가서 이제 뉴베리 시리즈 읽으면 고등학교 또 적응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런 큰 그림 속에서 봤을 때 이걸 그냥 어떤 그 기준점으로 삼아 볼게요. 리더스 북을 읽기 시작할 수 있는 시간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를 봤을 때 그냥 이거 되게 대략적인 겁니다. 대략적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과장을 섞은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리더스 북을 읽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보통 평균적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상담 드리면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알파벳에서요 파닉스까지 공부하는데 보통 이제 유치원을 다니겠죠. 학원을 다니거나 최소 6개월은 걸립니다. 학원마다 좀 달라요. 이제 학원 가서 상담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는 알파벳 뭐 한 달 만에 끝내고요. 파닉스는 12개월 동안 코스를 진행해요. 이런 식으로 막 파닉스를 12개월 동안 하기도 하고, 파닉스를 3년 한다는 유치원도 전 봤어요. 파닉스 6개월만 하는 유치원도 봤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치원에서 학원에서 쓰는 파닉스라는 거는 알파벳도 좀 배우면서 발음도 좀 배우면서 사이트 워즈도 좀 하면서 그런 거라서 단순히 저기는 3년 걸린다 그러고 여긴 6개월 걸린다 그러니까 3년 걸린다는 애들이 돈 뽑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 단순히 그냥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굉장히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그냥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알파벳에서 파닉스까지 그래도 6개월 정도 걸릴 겁니다. 왜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 리더스북을 읽으려면 말하자면 이거거든요. 그래도 5살 때, 6살 때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6살짜리 아이한테 알파벳을 이틀 만에 가르칠 수는 없어요. 파닉스를 막 일주일 만에 가르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아직 머리가 안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알파벳과 파닉스를 공부하는데 보통 한 6개월 정도 뭐 걸린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 그 사이트 워즈, 그 주요 단어들을 공부하는 기간, 그렇죠? 그리고 주요 단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주요 단어 공부하면서 앞에서 공부했던 알파벳과 파닉스를 또 복습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어느 정도 볼 수 있겠고, 리더스북 오기 전까지 픽처북, 이거보다 쉬운 레벨 한 1년 정도 읽으면 그럼 아이가 이제 리더스를 무리 없이 읽을 수 있는 기간이 될 거예요. 물론 아이에 따라서 이거보다 훨씬 덜 걸릴 수도 있고요. 왜냐면 저는 6살짜리 아이가 막 이거 읽는 거 당연히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덜 걸릴 수도 있고요. 이거보다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포인트를 그냥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 정도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해가 되시죠?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리더스북을 읽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따져보자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2년에서 2년 반 정도 잡아야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자,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완전 바뀌죠.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이 책을 읽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 것인가. 근데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영어에 대해서 몰라요. 어느 정도 걸릴 것인가. 제가 만약에 가르친다 그러면 저는 6개월 잡을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알파벳이랑 파닉스 공부하고. 그렇죠? 훨씬 빨리 합니다. 6살짜리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중학교 1학년짜리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속도는 훨씬 빨라요. 진짜 빨라요. 그렇죠? 알파벳 외워 하면 되잖아요. 사실 그거. 외워. 3일이면 외우는 거 아닙니까? 뭐 일주일이나 걸려요? 그리고 파닉스도 결국은 발음이란 말이죠. 넉넉히 잡아서 한 달이에요. 그리고 사이트 워즈 500단어 외우는 거. 500단어 외우는 거 왜 2달 만에 못합니까? 중학교 1학년이? 그죠? 그리고 픽처북 읽는 거 3개월 정도 하면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눈을 뜨기 시작할 거예요. 해서 다 합쳐서 한 6개월 정도면 리더스북, 물론 이제 모르는 단어 나오면 사전 찾아보면서 해야 되겠지만서도 중학생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수준에서 리더스북 읽는 데까지 6개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추측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세요. 자,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래서 뭔 거냐. 늦었다고 해서 이 거쳐가야 되는 단계들을 동시에 하거나 파닉스 중요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건너뛰어야지가 아니라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야 되는 거예요. 모든 단계를 다 밟 때 그 걸리는 기간 자체를 빠르게 치고 넘어가야지라는 전략으로서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일이 적을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공감이 되시나요? 자, 제가 지금 지난 한 15분 동안 정신 팔려가지고 엄청 집중해서 얘기를 좀 드렸는데 이해가 되세요? 제 메시지가 좀 전달이 됐나요,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감사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게 베스트는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이게 베스트는 아니에요. 베스트는 그냥 제때제때 해서 아이가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차근차근 재밌게 해나가는 게 언제나 베스트지만 늦은 경우라면, 근데 어쨌거나 그때는 비상상태긴 하니까 건너뛰지 말고 단계를 밟 때
빠르게 해나간다는 생각으로서 커리큘럼을 짜시는 게 더 좋을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진영님이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초3 아이고요. 책이나 DVD 노출을 해와서인지 단어 뜻은 잘 아는 편인데 스펠링을 외우는 건 많이 힘들어해요. 그리고 파닉스로 소리 나는 대로 단어도 스펠링을 쓰는데 A도 에, 아 여러 소리가 나니까 헷갈려 하거나 한 단어를 쓰면 철자가 한두 개씩은 꼭 틀리더라고요. 라고 이렇게 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이게 약간 그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단계들을 앞에서 배우는 데 있어서 약간은 뭔가 이제 앞에서 기본기가 부실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그런 현상들이 조금은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먼저 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듣고 더 어떤 상황인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알면 더 정확한 그 어떤 진단을 해드릴 수 있겠지만 이런 식의 일들을 저는 되게 많이 본다는 거죠. 막 동시에 해가고 막 건너뛰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 봤을 때 이거를 그러니까 저거는 뭔가 다른 거는 여기까지 해요. 근데 왜 얘는 이거밖에 못하지? 이 부분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막 애가 문장 만들어서 말은 한다고 해요. 근데 단어 스펠링을 못 써. 뭐지? 이게 보통 보면 몰아서 한꺼번에 막 동시에 아니면 건너뛰어서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미리미리 하면 안 좋아도 되고 안 좋아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좋아요. 이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어떤 그런 얘기인 거고 좋습니다. 그럼 다시 넘어가서 계속 한번 가볼게요. 정리를 그래서 해보자면 진도가 늦은 경우에는 건너뛸 수 있는 거 없어요. 동시에 하는 것도 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각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되 그 각 단계에 걸리는 시간들을 우리가 줄이는 것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 굉장히 포인트였어요.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이거는 사실 그 내신 시험보다는 토익 같은 거 있죠. 토플 같은 거 해서 대학생분들이나 아니면 직장인분들이 시험을 준비할 때 그리고 비슷한 맥락이 아이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서도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 장기전은요 패배의 전략입니다. 지금 목이 쉬어서 잠깐 발음이 잘 안 됐어요. 다시 한번 장기전은요 패배의 전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대학생이고요 몇몇 살인데요 토플을 봐야 되는데요 한 3년 정도 잡고서는 준비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먼저 제가 드는 생각은 굉장히 좋은 자세예요. 그러니까 3년이나 앞서서 뭔가 내가 준비를 할 거고 계획을 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자세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질문을 한단 말이죠. 왜 토플 점수가 필요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어학연수 가려고요, 아니면 교환학생 가려고요, 아니면 유학 가서 대학원 가려고요, 있어요, 이유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럼 토플 시험 보신 적은 있나요? 그럼 아직 안 봤어요. 언제쯤 보실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내후년쯤 보려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눠보다 보면 미리 시작한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처음 시험 보는 것도 2년 후로 잡아야 놨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미리 고민을 시작은 했는데 내가 정말로 해야 되는 그 액션 자체가 다음 달이 아니라 2년 후예요. 지금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멀리 보는 건 좋으나 모든 어떤 그런 나의 스텝들이 저 멀리 있으면요. 그건 안 해요.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그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장기 전략은 패배의 전략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거품이 되기가 쉽거든요. 3년 후에 토플 점수가 필요하더라도요. 토플을 공부하실 거면요. 토플 그리고 시험 비싸잖아요. 토플 한번 결제해 놓잖아요. 그럼 공부하게 됩니다. 왜? 시험값이 너무 비싸서. 그러니까 내가 점수가 3년 후에 필요하더라도요. 내가 지금 당장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요. 시험을 2달 후로 끊어놔야 돼요. 최종 목표가 저 멀리 일지라도 단기적인 목표가 내 앞에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부를 하게 돼요. 3년 후니까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 오해가 여러분들 하지 않으시게끔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토플 점수는 3년 후에 필요해서요. 앞으로 1년 동안은 단어 공부만 할 거고요. 앞으로 1년 동안은 리딩이랑 리스닝만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3년째 가서 스피킹하고 라이팅 하려고요. 이런 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전략이고요. 1년 동안 무슨 단어 공부만 해요. 그 단어 공부하는 게 영어 실력을 급속도로 올리는데 가장 좋은 거긴 하지만서도 시험을 보려면 단어 갖다가는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배운 단어를 갖다가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에 접목을 시켜야지 단어 공부 실력도 이게 같이 느는 거지. 1년 동안 저는 단어만 팝니다. 재미없어서 못하고요. 하다 보면 포기하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해서
최종 목표는 멀리 잡는 게 당연히 좋죠.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으니까. 하지만 단기적인 목표가 내 앞에 계속 있어줘야 돼요. 2달 있다가 토플, 2달 있다가 또, 2달 있다가 또. 저는 그냥 분기별로 한 번씩 볼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만 내가 지금 당장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 단기적인 목표가 계속 있어줘야 되는 건 뭐냐면, 결국 공부라는 건요, 몰입이 필수거든요. 몰입이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이제 쉽게 좀 풀어서 말하자면 바싹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짝 확 당겨서 하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제가 이런 식으로 좀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해요. 뭐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좋고요.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도 좋습니다. 근데 운동을 똑같이 100시간을 할 건데요. 100시간, 90시간 뭐 이렇게 할 건데, 하나는 뭐 철수는요, 일주일에 1시간 100주에 걸쳐서 할 거고요. 거의 2년에 걸쳐서 운동을 하는데 일주일에 1시간 100주에 걸쳐서 하는 게 이제 철수고요. 영희는요, 하루에 3시간 30일, 뭐 아니면 하루에 3시간 33일, 그렇게 99시간을 할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똑같이 100시간의 운동이 끝났을 때 철수가 더 효과를 봤을까요? 영희의 몸이 더 좋아져 있을까요? 누굴까요? 누가 더 그 운동하는 데 쓴 100시간의 효과를 몸으로 체감하고 있을까요? 누굴까요, 여러분?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누굴까요? 철수는 하루에 1시간 100주 동안 할 거고요. 영희는 하루에 3시간 33일 동안 해요. 똑같은 100시간이 지났을 때 누구 몸이 더 좋아져 있을까요? 철수일까요? 영희일까요? 이거 뭐 답이 되게 당연한 건데 제가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죠? 하루 1시간? 철수? 0이에요. 같은 100시간이 지났을 때는요, 0이가 훨씬 더 큰 효과를 봐놨을 겁니다. 정확히 말하잖아요. 일주일에 1시간 가지고는요, 100주를 해도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할 거예요. 몸매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제 경험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루에 1시간을 일주일 하는 걸로는요, 거의 몸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1시간을 진짜 정말 보디빌더들이 하듯이 죽을 듯이 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보디빌더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하루에 1시간 운동하는 걸로 일주일에 1시간 운동하는 걸로 100주 하면요, 효과가 거의 0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건 거의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하루에 1시간은 되게 뛰어난 거고, 일주일에 1시간을 100주 동안 하면요, 거의 아무 효과를 보시지 못할 거예요. 눈에 띄는. 근데 하루에 3시간 한 달 동안 하면요, 완전 바뀌어 있을 겁니다. 완전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1시간, 제가 되게 극단적인 예를 지금 들고 있는 건 아시죠,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그냥 단어 공부만 보자고요. 일주일에 1시간 단어 공부했어요. 그래서 월요일에 1시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두 번째 주 가면요, 첫 번째 주에 공부했던 거 아무것도 기억 안 났거든요. 그럼 또 그거 해야 돼요. 언제 새로운 걸 공부할 거예요? 자꾸 지난주에 한 거 까먹는데. 그런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루에 3시간을 계속하면 어제 했던 거 복습 좀 하지만 오늘 것도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모멘텀, 추진력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빡 이게 올라가는 순간이 또 와요. 결국은 그래서 하루에 3시간 한 달을 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몰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스케줄에 맞는 거를 짜야 되겠지만서도, 그냥 나는 3년의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니까 조금씩 하루에 10분씩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하루에 10분씩 해가지고는요, 이게 안 쌓여요, 실제로는. 그리고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일주일에 3시간, 5시간, 10시간, 당연히 양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의 시간을 내서, 그 대신에 3년이 아니라 1년 만에 빡! 이게 오히려 더 맞는 전략입니다. 하루에 1시간씩 3년 해야지가 아니라 하루 3시간씩 1년 해야지가 가능만 하다면 훨씬 더 맞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같은 시간을 투자할 거면 그게 단기간에 투자가 될 때 훨씬 더 효과가 높다는 겁니다.
서현님이 영어학원은 그럼 매일매일 1시간 공부하는 것과 일주일에 3번 2시간 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나을까요? 그건 비슷해요. 그건 비슷해요. 어쨌거나 그건 뭐 일주일에 5시간, 6시간이니까 그 차이가 막 심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건 그냥 본인이 편한 대로 이제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이 개념 자체를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3년 있으니까 하루에 30분씩 꾸준히 하려고요? 안 될 거예요 아마. 안 될 겁니다. 이거 진짜 제가 정말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기 때문에. 근데 안 돼요. 그래서 똑같은 100시간을 쓸 거면 100주에 걸쳐서 쓰는 게 아니라 한 달 만에 그냥 사실 가장 좋은 건 2주 만에 100시간.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여러분 그건 있습니다. 하루에 막 16시간 공부한다고 그게 계속해서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이 계속 는다고 해서 계속 그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스위트 스팟을 찾아야 되겠지만 이해는 되셨죠? 몰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 100주, 100시간과 하루에 3시간 33일, 99시간은 하루에 3시간 33일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전이 아니에요. 장기전을 여러분들이 꿈꾸시더라도 내 단기적인 목표가 항상 내 앞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몰입을 해서 빨리 끝내야지 멀리 있으니까 차근차근 거북이처럼 가면 되겠지? 아니에요. 우리는 거북이가 아니에요. 우린 거북이가 아닙니다. 우린 거북이가 아니에요. 빨리 끝내야지 돼요. 그래야 우리 동기부여도 되고 몰입이 돼서 효과도 좋고 여러 가지로 이게 훨씬 더 말이 되는 그런 전략이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시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먼저 제가 드리고 싶었던 첫 번째 내용이었고 피디님 우리 그 질문들 좀 정리가 됐을까요? 진영님이 초등생 스펠링 외우는 외우게 하는 방법 궁금해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사실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노래 들려주면서 막 이렇게 율동하면서 어린 초등학생들은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약간 진짜 제가 솔직하게 말하는 건데 나이가 크면 클수록 더더군다나 그렇고 그렇게 막 스펠링을 재밌게 노래 부르면서 알려준다가 실제로 공부 효과가 많이 없지 않나라는 느낌을 저는 좀 받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본다고 보는데 그래서 스펠링은 기억 안 나. 그러니까 보긴 봤지만 스펠링은 기억 안 나. 이런 경우들을 제가 좀 봐서 오히려 이제 외우는 건 본인이 해야 돼요. 뭘 본다고 외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써보든지 아니면 머릿속에 그리든지 그거는 본인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상을 주는 데 집중을 하세요. 오늘 10단어 이거 외우고 외우는 건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더 잘 외우는 방법은 없는데 그냥 외우는 건 그냥 깜지 적어가면서 외우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그게 최고예요. 근데 이제 그걸 외우면 아이가 진짜 뭐 컴퓨터 게임을 하게 해준다든지 아이가 진짜 좋아하는 상을 주게 해서 아이를 동기부여를 어떻게 시켜줄까에 집중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세요? 스펠링을 잘 외우는 방법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건 없어요. 근데 외웠을 때 보상을 확실하게 해줘서 아이가 그래서 외우게끔 만드는 데 집중하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상희님도 시작해서 열심히 하다가 너무 바빠서 2-3달 쉬게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게 좀 힘드시다고.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몰아서 해야 돼요. 쉬는 시간 없이 빡 몰아서 하고 내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빡 달성하고 끝내야 됩니다. 장기전이 아니라 단기전으로 나는 생각을 하고 집중을 해야 그래야 효과가 실제로 보여요. 부담스러우니까 3년 잡고서는 영어 잘할래요. 이러면 안 되더라고요. 이게 힘들어요. 맞아요. 이제 당근이 답이고 단어 외우는 거 스펠링 외우는 거 이런 건 당근이 답이죠. 이런 거 소문자 B와 D 쓰는 거 헷갈려 하는 거. 자, 이건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건 그냥 100번 설명해 주는 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여러 사람 받고 여러 사람들에게 가르쳐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그런 간단한 거는 D와 B는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란 건 없어요. 그냥 여러 번 보여주되 옆에서 짜증내지 않고 또 물어보면 또 알려주고 또 물어보면 또 알려주고 그 대신에 이걸 알았을 때 보상을 확실히 해주는 게 저는 가장 단순 명료하고 효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림으로 뭐 이렇게 다 좋은데 그걸 다 해보셨음에도 불구하고 헷갈리면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계속 보여주시고 중간에서 짜증내지 않으시고 왜냐면 또 짜증날 수밖에 없거든요. 짜증내지 않으시고 근데 이게 외워졌어? 그럼 보상 확실히 그러면 아이가 더 이제 공부하는데 재미를 느끼게 될 거고 본인이 관심을 갖고 본인이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면 그런 것도 다 잘 외우게 되어 있어요. 성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셔서 알파벳 외우시는 거니까 그건 이제 본인에게 무슨 상을 줄지 본인이 결정해 보세요. 좋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댓글들 읽고 있느라고 자 좋아요. 그럼 지금까지 올려주셨던 것 중에서
질문들 제가 몇 개 골라가지고 또 답변 드려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지금도 질문 올려주시면은 저희 PD님이 정리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좋아요. 저 지금 B와 D에 대해서 B와 D 주먹 쥐고 이렇게 알려주셨어요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요거 조금만 말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주는 방법은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B고 뭐 이게 D야 맞나요 지금? 자, 뭐 이게 B고 이게 D야, 이 D야 뭐 이건 좋은데 이렇게 설명을 해도 애가 여전히 헷갈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를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이런 거를 해도 분명히 애가 헷갈려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계속 보여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나 여러분들 오해하실까 봐 한번 말씀드려봤고. 자, 좋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문법 단어 외우는 학원 공부가 나을까요? 리딩 위주가 나을까요? 라고 말씀을 물어보셨는데 이거 예전에 저희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때쯤 되면 확실히 좀 공부다운 공부를 해줘야 돼요. 3학년이고 4학년인데 계속 그냥 원서만 읽고 있지 문법 공부 따로 안 하고요. 단어 공부 좀 따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학교 때 가서 빡 그 난이도 차이에 충격 먹는 수가 좀 있습니다. 해서 2학년이면 이제 수준 가서 하시되 확실한 건 3학년, 4학년쯤 됐다 그러면 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막 무슨 내신처럼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문법 공부 그리고 단어 좀 시험도 좀 봐가면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비율을 점점 늘려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2학년 때는 10시간 공부하면 2시간 정도가 그런 거였다면 3학년 때는 5대5로 가고 4학년 때는 뭐 이제 책 읽는 게 한 3 정도 되고 좀 내신을 4 정도 되고 내신을 6 정도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비율을 점차 늘려가셔야 되고 그냥 2학년이니까 리딩이 낫다, 문법 단어가 낫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애들마다 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근데 하나 기억하시면 좋은 건 3, 4학년 넘어가면 확실히 문법과 단어를 공부시켜줘야 나중에 가서 아이가 더 편해하기는 할 거라는 거. 왜냐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도 그렇고 중학교 때 가서는 분명히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좀 해주면 좋다는 거죠. 자, 그렇고요. 또 여러분들이 올려주셨던 질문 중에서 우리 아이는 10살인데 영어책을 아기 때부터 읽고 유추력으로 처음 보는 단어도 알아요. 그런데 책만 읽지 말은 안 해요. DVD도 많이 보는데 어떻게 하면 쭉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저 책만 사다 줍니다. 할 게 없어요. 이렇게 놔도 될까요? 저는 사교육 안 시키고 아이도 전혀 사교육에 맞지 않는 아이예요. 라고 해주셨는데 자, 약간 저한테 정보가 부족한데 유추력으로 처음 보는 단어를 안다는 건 자 그냥 찍었다는 거죠. 이거 진짜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가 찍었는데 맞았다는 거지 처음 보는 단어를 알 수는 없죠. 그렇죠? 이거 말장난처럼 들리실 수도 있지만 이해되시죠? 아이가 유추력이 있기 때문에 단어를 처음 보는 단어도 여기서 이런 뜻이겠지 찍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맞는지를 부모님이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love란 단어가 사랑하다라는 뜻이라는 걸 알고 근데 우리 아이가 love란 단어를 처음 봤고 근데 이게 사랑하다 정도의 뜻인가라고 했을 때 그거 맞아라고 확인을 해주신 건지 아니면 아이가 그냥 나 이거 뭔지 알 것 같아라고 하고 넘어가는 건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아이가 잘 유출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혹시나 객관적이지 않은 건지를 먼저 저는 좀 확실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면 어머니가 보기에 애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놔뒀다가 애가 실제로 잘하지 못해서 또 역시나 고생하시는 경우들을 제가 종종 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 그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책만 읽지 말을 안 한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책을 읽었으니까 말을 안 하죠. 말을 하게끔 만들고 싶으시면요. 말을 하게끔 액티비티를 주셔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서를 많이 읽으면 그리고 DVD를 많이 보면 인풋을 하는 거잖아요. 읽는 게 됐든 듣는 게 됐든 많이 인풋을 주면요. 그럼 그게 언젠가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00시간 정도 들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 이런 식으로 공식화할 수도 없는 거고 왜냐면 아이마다 분명 다른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하나는 뭐냐면 영어 실력적으로도 영어 언어 머리가 다른 것도 있지만 아이의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아이가 그냥 우리말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처음부터 과묵한 애야. 그러면 영어로도 말을 안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따져야 돼요. 다 따져서 실제로 스피킹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스피킹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읽다 보면 언젠가 스피킹이 터지겠지라고 기대하셔서는 안 돼요. 읽는 게 나중에 스피킹을 하게 될 때의 재료로서 경험으로서 쌓여 있는 건 맞는데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터지겠지가 되는 아이들도 있고 안 되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약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댓글을 누가 이렇게 적어주셨는지 저한테 아이디는 여기 안 적혀 있어서, 근데 혹시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거 질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추가 정보 주실 수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요거 조금 더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뭔가 답변 드리기엔 정보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자, 댓글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아이가 단어를 외우면 좀 지루해하고 영어를 진료하던데 어떻게 재밌게 가르쳐 주나요? 재밌게 가르쳐 주는 방법, 우리 아이 영어 천재 만들기 프로젝트, 그거 이제 한 달, 두 달 됐나요? 역시나 라이브에서 다뤘던 건데, 자, 어린 아이들은요, 영어 단어를 알려주실 때 이건 이 뜻이지 저건 저 뜻이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책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반복돼서 나오게끔 만들고, 그래서 외우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인데 10개 단어 20개 외워 그리고 10개 시험 볼 거야, 저는 그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이들은 그거 못하고요. 그런 거 되게 어려워하고 잘 안 할 거거든요. 그 대신에 그냥 자연스럽게 책을 읽다 보면 챕터 1에서 나왔던 단어가 챕터 2에 나오고요. 챕터 3에 나오고요. 다음 책에서 나오고 다음 책에서 또 나오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자연 반복 학습 효과를 노리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단어를 계속해서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외우게 되게끔 만드는 게 가장 부담 없이 그리고 확실하게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법인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너무 어리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학년, 4학년 됐어요. 그러면 조금은 이제 내신 공부하듯이 단어 공부도 필요하다는 거죠. 어쨌거나 나중에 그렇게 또 공부해야 되니까 적응도 할 겸.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외우는 걸 재밌게 외우는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뭐가 돼도 외우는 걸 재밌게 외우는 수는 없어요. 뭐 노래를 만들어서 외운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단어를 노래로 만들어, 이런 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단어를 외우는 게 중요한지를 설득을 먼저 시켜주시고, 그리고 단어를 외우면 네가 이런 상을 받게 될 거야, 보상으로서, 당근으로서 접근을 하시는 게 언제나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어 공부 방법으로 시소로스 사전, 이제 유의어 사전이죠. 이용하는 건 어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유의어 사전을 쓰려면 그 유의어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유의어를 모르는 상황일 텐데, 아마 어린아이에 대해서 단어 공부를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면 아직 그 정보는 여기 없긴 한데, 유의어를 모르는 상황에서 유의어 사전을 쓰면 제대로 단어를 공부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유의어 사전을 사용하는 걸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의어이지 동의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전의 뜻을 그냥 딱 봐서 정확하게 이 뉘앙스를 캐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유의어를 보면요, 그 얘랑 그래서 뭐가 다른데, 그러니까 구별이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유의어 사전 쓰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아요. 유의어는 나중에 내 실력이 정말 돼서 스피킹 라이팅을 할 때 내가 똑같은 단어를 또 쓰기 싫을 때 쓰는 게 유의어 사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할 때 유의어 사전은 저는 써본 적이 없고,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써본 적이 없고, 절대 안 돼요 이건 아니에요. 근데 써본 적 없고 그냥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자, 북레벨 2점대 정도 읽는 초등학생인데요. 단어 정리하고 외워야 할까요? 자, 당연히 단어 정리하고 외우면 좋습니다. 근데 아이의 수준, 아이가 영어 공부에 갖고 있는 관심도에 따라서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하면 좋아요. 근데 아이가 스트레스 받아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아이가 영어를 싫어하게 돼서 영어에 학을 떼면요, 그게 그냥 최악의 상황이고, 그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렇게끔 만들지 않는 게 부모님이 하셔야 되는 1순위의 과제인 거기 때문에, 아이가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내에서 단어 정리하고 외우는 건 분명 추천드립니다. 하루에 한 단어, 하루에 두 단어, 이 정도로 시작을 먼저 해보시는 것은 분명 좋을 것 같아요. 단어 한꺼번에, 단어 질문이 많은데, 단어 질문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제가 지금 당장 이제 더 이상은 답변을 안 드릴게요. 단어 질문 은근히 많은데, 단어는 우리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단어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니까 지금은 조금 제가 다른 질문들에 집중을 한번 해보겠고, 나머지 질문들이 다 단어네요. 피디님, 더 질문 어디 정리된 게 있나요? 네. 이런 질문도 있었네요. 어린이집에서 주 1회, 1회 한 후? 7살에 처음 가르치려고 집에서 영어책이나 TV, 근데 만화를 싫어한다고요. 그러니까 7살 아이에게 영어책이나 TV를 좀 틀어주려고 하는데 이걸 싫어한다. 근데 이것도 제가 많이 드린 얘기긴 한데, 약간 이게 있어요. 아이가 처음부터 TV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뽀로로도 안 봐요. 우리나라 말 TV도 안 봐. 면 당연히 영어 컨텐츠도 안 좋아하겠죠. 근데 우리나라 말 TV를 안 좋아하는 경우가 과연 있을까 저는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말 뽀로로는 봐요.
근데 영어 컨텐츠는 안 본다? 그건 영어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한 거예요. 그걸 처음부터 좋아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좋아하는 아이는 없죠. 왜냐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걸 왜 보고 있겠어요. 아이들도요. 당연히 내가 이해되는 걸 보고 싶어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보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적응하는 그 과도기 과정을 완화시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디즈니 영화를 먼저 우리나라 말 버전으로 보여주세요. 코코 같은 거라든지 뭐 겨울왕국도 좋고 좋아할 거예요. 애들은 그렇죠.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아이가 그 캐릭터와 그 내용에 집중하고 좋아하면 한 번 쭉 본 다음에 그래서 나 엘사 좋아 안나 좋아 하면 그럼 그때 가서 영어 자막 틀어놓고 영어 버전으로 보여주세요. 그러면 어쨌거나 나는 겨울왕국이 좋으니까 보기 시작할 거고 그런 식으로 영어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가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싫어합니다. 모르는 언어를 팍 틀어주면 당연히 싫어하죠. 그러니까 그게 막 뭔가 되게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거예요. 파닉스 안 된 6살 사이트 워드인데 파닉스가 아직 안 된 6살 아이인데 사이트 워즈 학습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파닉스가 돼야 사이트 워즈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읽을 줄 알고 사이트 워즈를 해야 이게 뭐가 남지. 읽을 줄도 모르는데 사이트 워즈를 하면요. 이거 나중에 헛고생하게 돼요. 이게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단계를 건너뛰는 거예요. 파닉스가 먼저 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단어를 공부했다고 하는데 못 발음해요. 그럼 아무런 소용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이트 워즈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특히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파닉스를 하고 사이트 워즈로 넘어가시는 걸 전 더 추천드려요. 자, 몇 개만 더 해볼게요. 벌써 43분이네요. 몇 개만 더 해볼게요. 유아는 단기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유아는 달라요, 여러분. 6살짜리 아이한테 우리 7살에 영어 정복해보자. 이건 당연히 안 되죠. 이건 생각해도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아를 장기전으로 보시되 어쨌거나 단기적인 목표들은 또 있어주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랑 그거를 막 상의해서 6살짜리 아이가 막 목표 달성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을 리는 없으니까 어머니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언제까지는 알파벳 먼저 해주고 그리고 뭐 이렇게 사이트 월드 이렇게 해주고 파닉스 해주고 그래서 몇 살 때부터는 뭐 픽처북 정도는 같이 읽어봐야지 이런 커리큘럼 자체를 단기적으로 잡고 가시는 건 중요하겠지만 어쨌거나 유아는 당연히 장기전입니다. 이런 거 좋네요. 리딩 레벨 3점대 정도 되는 북레벨 3점대 정도 된다는 거죠. 초등 2학년인데 라이팅을 안 해봐서 요즘 매일 한 문장씩 필사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좋아하는 주제로 자유롭게 쓰기를 하는데 더 좋은 라이팅 방법이 있을까요? 자, 진짜 좋은 질문인데 자유 주제를 하게 되면요. 아이가 되게 부담스러워할 수 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쓴 문장들이 틀릴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물론 틀려도 됩니다. 틀린 문장이라도 써보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자유주제가 되면 우리나라 말로 내용을 떠올리고 그 내용을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하는 과정을 당연히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기에는. 근데 우리나라 말은 내가 초등학교 3학년 수준으로 말을 생각을 하고 근데 내 라이팅 실력은 유치원 6살밖에 안 되니까 분명히 막 안 써지는 문장도 있고 틀리는 문장도 있고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자유주제도 좋은데요. 읽은 책 요약하기를 한번 해보세요. 읽은 책 요약하기. 그러면 읽은 책에서 나왔던 문장 구조 단어 같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가져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문장 구조를 신경 써서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문장 구조를 가져다 쓰면서 내가 덜 틀린 조금은 더 완성형 버전의 라이팅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서 요약하기가 되게 좋은 라이팅 연습 방법이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거까지 한번 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7살이고요. 한두 살 때부터 한글과 함께 영어도 같이 했어요. 되게 어렸을 때 했네요. DVD, 영어책, 리더스 1, 2단계도 보고 있고 챕터북도 CD 들으면서 본다고. 자, 챕터북 이렇게 스스로 볼 줄 알고 파닉스는 따로 안 했는데 비슷하게 발음하고 있고요. 이대로 진행해도 되는지 어떻게 하는지 뭐 이게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자, 파닉스를 안 해도 비슷하게 발음을 하는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진짜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영어를 많이 들려주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들은 그 언어를 배우는 뇌 영역이 열렸기 때문에 정말 어린아이들 한두 살짜리 아이들 3, 4살짜리 아이들 한 5살, 6살짜리 아이들도요. 그냥 막 들려주면 알아서 다 이제 발음 잘하고 다 합니다. 그런 효과를 좀 보신 것 같은데 약간 제가 걱정되는 거는 역시나 이제 주어진 정보만 가지고 제가 답을 하는 거라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너무 어렸을 때부터 한글과 영어를 비슷한 어떤 그 강도를 가지고 공부를 시키시면요. 둘 다 모국어로서 성장을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외국어는 내 모국어 실력의 한계가 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모국어 실력이 80점이면요. 내 외국어는 80점 이상이 될 수 없고요. 내 모국어 실력이 40점이면요. 내 외국어 실력이 어떤 외국어도 40점 이상을 넘을 수가 없어요. 내 모국어 실력이 내 언어 능력의 한계치를 그냥 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 잘하는 사람들은요, 영어를 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제가 읽은 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한 가지, 그냥 잘하고 계시니까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우려사항 혹시나 놓치셨다면 고민해 보실 만한 건, 우리나라 말을 잘하게 하시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아이라면 어쨌거나 우리나라 말이 모국어가 될 거거든요. 근데 영어를 막 챙겨준다고 모국어가 덜 커버리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땐 이게 티가 은근히 안 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맨날 그냥 친구들하고 뭐 했어 이러다 보면 티가 안 날 수도 있는데, 모국어 실력이 덜 늘어버리면,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영어도 잘하고 우리나라 말도 하는 것 같으니까 기쁘지만, 이 모국어 실력이 낮은 수준에서 딱 막혀버리면 나중에 가서 이게 되게 낭패스러워지는 일들이 생겨요. 그리고 이게 교포들한테 꽤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영어가 모국어여야 되는데, 근데 이제 집안에서는 또 우리말 해야 된다고 해서 막 우리말도 하고, 그래서 이게 애매해져 버리면, 그래서 모국어도 좀 애매하고 외국어도 좀 애매해버리는 이런 상태가 돼버리면, 그러면 그건 진짜 내 능력의 한계치가 팍 생겨버리는 거라서 어린아이들은 그걸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해서 요 정도 한번 좀 이렇게 내용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오늘은 먼저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초등학생에 대한 질문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 먼저는 우리 다음 주에는요, 단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제가 또 쭉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건 뭐 초등학생이고 뭐고, 그냥 사실 단어 공부하는 건 결국 성인도 어렵고 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쭉 한번 정리를 해보겠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는요, 교재도 좀 정리가 됐는데 요거 확실해지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예전에 아서 챕터부 그리고 플랫 스탠리 뭐 이런 거 갖다가 했던 것처럼 과제를 이제 책을 갖다가 이거 읽을 겁니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과제 드리고,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그 과제 문장 쭉 살펴보고, 그리고 같이 공부해보는, 책 읽으면서 공부해보는 그런 공부 컨텐츠로 북클럽이죠. 다시 한번 또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목요일 날 이제 라이브 하는 것도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2번 하는 거 생각하고 있다고, 진행할 거고, 지금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저희가 이게 이사 와가지고 세팅도 좀 바뀌었고, 그래서 지난 세팅보다 지금 오늘 라이브 환경이 조금 더 나아졌어요. 저희 피디님들이 좀 신경 써주셔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가 메인 스튜디오로 쓰려고 하는 어떤 공간이 있는데, 거기가 공사가 아직 안 끝났어요. 공사를 좀 해야 돼서 그 공사도 좀 하고, 좀 이런 세팅도 마무리가 돼서 안정적이 되면 그때 목요일 라이브를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빠르면 다음 주일 수도 있고요, 다다음 주일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다음 주 라이브 때 뭐 목요일날 할지 안 할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화요일이랑 목요일은 좀 다른 컨텐츠로 이렇게 가져가려고 그래요. 해서 약간 이제 화요일날은 또 도치맘 이렇게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엄마표 영어 이런 거에 관심을 또 많이 가지신 분들이 와주시게 돼서, 화요일은 좀 엄마표 영어 쪽에 초점을 많이 맞춰보려고 그러고, 목요일은 그냥 성인 영어 그냥 정말 공부하는 분들 성인 영어 쪽에다가 빡 집중해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거는 목요일 날의 라이브는 조금 일찍 시작할까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화요일 라이브를 10시 반에 하는 이유가, 이제 어머니들이 많이 오시고 부모님들이 많이 오시고, 그럼 애들 재우고 오시고 이래야 되다 보니까 10시 반 이렇게 시간을 좀 잡았는데, 목요일 라이브 같은 경우는 진짜 성인 영어, 막 직장인, 그리고 뭐 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들 뭐 이런 거, 그런 대상들을 이제 가지고 제가 정말로 같이 공부하고 강의를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12시까지 라이브 방송합니다 하면 또 피곤해 하실 것 같아서 시간은 좀 조정될 수 있지만서도 어쨌거나 목요일은 조금 더 땡겨서 이렇게 해볼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11시 50분이 됐어요. 이제 또 마무리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진짜 이제 또 너무 늦으니까, 이번 시간 또 역시나 함께 해주셔서 정말 많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많은 것들 배워가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 영상 유튜브 버전은 내일 오후쯤 되면은 저희 영서당TV 채널에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거 보실 수 있을 텐데, 거기다가요 여러분, 그 영상에다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단어 공부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제가 답을 못 해드린 질문들이 진짜 많은데, 이것도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만서도
다음 주에 단어 공부하는 것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들 미리미리 또 댓글 달아주시면, 그리고 오늘 내용에 대해서도 좋고요. 댓글로 질문 주시면 제가 다 보고 또 답변 달아드릴 테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아직 우리 끝나지 않았지만 혹시나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좋아요와 구독 누르지 않으신 분들 계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에 그럼 우리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계속 나빠서 이게 또 언제 좋아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불평만 하기보다는, 불평 저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긴 한데 마스크 꼭 사서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 감기 걸리지 마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see you soon.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